이제 어떻게 추가로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상속세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속과 증여는 좀 유사하다. 상속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 증여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다. 여기서 차이가 뭐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피해, 사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거라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사망은 아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럼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민법에서의 증여는 뭐냐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거고 상대방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상증법에서 증여는 뭐냐면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여기도 마찬가지 무상으로 이전을 해줌으로써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넘기는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가치를 증식시켰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추정으로 증여로 보겠다는 게 상증법의 입장이에요. 유증과 사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말은 증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쵸. 상속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여랑은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상증법상 증여는 되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금전하고요. 금전 외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봐요.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관계없이 일단 증여가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증여세도 당연히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 기한까지 당초 증여를 보는 거예요. 금전하고 금전 외에는 구분을 먼저 할게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석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재산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돼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증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여받고 나서 재산이 이전하는 경우에요.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재산을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도 신고하고 등기도 넘겨받고 하겠죠. 근데 이걸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한테 재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환이죠. 금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해라 라고 상관없이 이렇게 주고받으면 증여로 봐요. 근데 금전 외에 부동산 같은 경우들 있죠.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얘가 얘한테 넘겨주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법에는 정해놓은 기간이 있겠죠. 그때까지 넘겨봤을 때 얘한테 주고 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어때요? 증여로 안 보면 되죠. 왜냐하면 신고기한까지 봤을 때 원래대로 되돌렸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신고기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석 달이에요. 얘가 얘한테 줬는데 신고기한까지 해서 있다가 신고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뭐예요?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금 내라 라는 말이에요. 신고기한이 지나서 3개월 안은 되는데 3개월이 또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금이 내라. 얘한테로 넘겨갈 때 그때는 무조건 증여다. 근데 그 증여를 하고 나서 얘가 당초 얘한테 돌려줬다. 신고기간 도래하기 전에 돌려줬으면 세무서에서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증여세 안 내도 돼. 근데 기한이 지나고 났으면 세무서에서 그 행위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대상에 넣는 거죠.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너네 주고받은 거 증여세 내 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 또 되는 거예요. 반환하기 전에 증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반환 증여 부분하고 두 개를 별도로 봤을 때 어차피 금액이는 차이 나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되겠어요. 자, 지우고 이것만 체크해 줄게요. 두 개를 당초 비교와 반환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얘다. 혹시나 법정 신고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석 달 안에만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재산을 넘겨준다면 그거는 우리는 과세로 보지 않겠다. 당초에 했던 건 당연히 과세 대상이지만 되돌려준다면 언제까지 우리 봐주겠다? 석 달은 봐주겠다. 석 달이 넘으면은 넘겨주는 것도 다 무조건 세금을 내라 라는 취지예요. 기간은 언제까지? 석 달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증여로 보지 않는 게 뭐였다? 사인증여였죠. 이거는 뭐예요? 사인증여는 증여이기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취득원인 무효에 의해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다든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그냥 위자료 형식으로 받았다든지 국내에 반입한 국외의 재산이라든지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받았다든지 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을 더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행위라든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분할하는 거죠. 재분할에 의해서 당초분을 초과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당초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다 뭐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얘들은 증여로 보지 않는구나. 그러면 증여로 보는 건 또 있겠죠. 어떤 걸 증여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증여재산을 봐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거는 당연히 증여의 개념의 일종인 거고 증여재산에 들어가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겠죠. 또 재산이나 이익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넘겨받거나 현저하게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주는데 일반적인 시가가 있잖아요. 그 시가에 해당되는 만큼을 줘야 되는데 시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가 내 거 팔고 더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얘는 이쁘니까 더 주고 싶은 거고 얘는 이쁘니까 내 거 넘겨주면서 돈 조금만 받고 싶은 거고 얘는 이쁘니까 내 거 팔면서 돈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어떤 이쁜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가족들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겠다. 여기서 세법에서는 증여 예시 규정이나 증여 추정 규정이나 증여 우제 규정이라는 되게 많은 걸 두고 있어요. 증여와 관련돼서 타인의 재산을 앞에서 설명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있죠.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증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가로 뭐 이랬어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예시 규정이라든지 추정 규정이라든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증여 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 예시 규정을 중요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다 그냥 증여다.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상속재산 협의보증이에요. 상속을 확정하고 나서 협의했어요. 그랬는데 당초분을 초과해가지고 상속으로 재산을 더 넘겨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상속 지분이 감소했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둘 다 상속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분이 갑자기 더 많아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분이 작아진 사람이 지분이 많아진 사람한테 토스해 준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증여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분할에 의해 가지고 당초 상속분을 또 초과했어요. 분할해서 초과해가지고 취득을 했을 경우에 당초 분할에 의해서 무효로 받은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그때는 증여를 보지 않는다. 위에랑 뭔 차이예요? 그쵸? 위에 같은 경우에도 초과했고 밑에 같은 경우도 초과했어요. 그때는 지분이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지분이 감소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증여를 받은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한 3명 있어요. 여기도 받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얘는 상속으로 통해서 재산을 넘겨주고요. 얘는 증여로 통해서 재산을 넘겨줘요. 상속은 사망이라는 행위가 같이 이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생전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든 증여든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건 같겠죠. 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왜? 상속은 얘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재산을 이 사람 3명이 쪼개가지고 요만큼씩만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증여는 어때요? 이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요. 여기처럼 똑같이 나눠 갔는데 사망이라는 행위가 없어요. 증여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얘가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얘한테 넘겨줄게 라고 했을 때 얘가 오케이. 증여는 계약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나는 받을래 라고 하면 계약관계 성립, 계약관계 성립, 계약관계 성립이에요. 각자 이렇게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상속은 어떻다?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증여는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세금 내요.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재산을 자녀들이 갖고 가는 거기는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재산 총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진세죠. 세금이 많이 나와요. 10%에서 50% 세금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증여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버지 딸 이렇게 받죠. 1대1 다이렉트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 넘겨받는 이 조그만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증여랑 상속은 조금 다르다.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구이냐?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상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주체가 돼요. 세금은 물론 얘네가 내지만 대행이 없는 거죠. 누구 건데? 피상속인 거를 누구 이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어때요? 넘겨받았으니까 그거 말고 증여세는 네가 알아서 내라 라는 거죠. 누가 듣는다? 받은 사람. 누가 낸다? 받은 사람. 수중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중자가 만약에 거주자였을 경우에 비거주자였을 경우에 좀 차이가 난다. 거주자였을 경우에 국내에 있는 재산이든 국외에 있는 재산이든 어쨌든 전부 다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있다. 수중자가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 보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에 있는 금융재산이라든지 또 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외국법인의 출자 지분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보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사유가 특별한 게 있다면은 원래는 얘네가 내는 거긴 맞는데 얘가 똑같이 연대납세 의무, 자기가 주고 자기도 납세 의무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데 받는 사람, 얘네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넘겨받기는 받았는데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거주자가 아니에요. 비거주자예요. 그랬을 경우에 주는 사람 네가 같이 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라 라는 게 증여세 납세 의무자 부분이고요. 증여라는 게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세금을 언제 낼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증여 시기랑 맞물려 있어요. 보시면 민법하고 상증법하고 조금 다른데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증여를 했다, 증여일이라고 봐요. 상증법에서는 증여는 증여인데 그러고 나서 재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한 거하고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건 달라요. 증여일이에요. 거기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 등록이 넘어갔죠. 그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 신청 접수가 되죠. 그날을 상증법에서는 증여했다고 날짜로 보는 거예요. 사용승에서 교부일이니 사실상 사용일 이런 것 중에서 빠른 날. 보통은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민법상의 증여는 그 증여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낸다고 내 주머니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증법은 기본이 뭐예요? 나한테 어떤 재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다 남아 있어야지만 인정해 준다. 그 날짜로 본다라는 거니까 아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관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주소지예요, 기본적으로. 수증자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야겠죠. 만약에 비거주자라던가 아니면 주소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누구? 증여를 한 사람. 아까 증여한 사람이 연대 책임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밑에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자도 아니고 수증자도 아니고 그 재산을 어느 관할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디? 둘 다. 증여한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는 곳에 우리는 납세 의무지로 보고 관할 세무서로 지정을 하겠다. 또 증여자나 수주자가 다 어디 있는지 주소가 불명확해요. 그랬을 경우에도 똑같이 재산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로 보겠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중요하죠.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상속은 6개월이었죠. 증여는 3개월이에요.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예요?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 애도하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야지 재산을 정리하고 그때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분 좋은 상태예요. 누가 나한테 뭐 준다잖아요. 되게 좋은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을 받아요. 그럼 기간 오래 둘 필요 있어요? 준다는데 당장 계약하고 명의 이전 받아야죠?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3개월. 근데 돌아가시면 물론 돌아가신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재산을 받는 건 좋지만 누가 줘요? 보통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게 맞죠. 그럼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애도하고 나서 한 이 정도 3개월이 지나면 조금 이제 수그려졌다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할 시간을 두고 그때 세금을 내라 이래가지고 기간 자체가 달라요. 상속세는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이에요. 우리 이제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봤는데요. 증여세 과세 체계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증여재산 가액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주는 그거 금액 말고 그 재산 말고 추정이라는 것도 하고요. 증여로 의제를 하기도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볼 텐데 어쨌든 증여라는 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이렉트로 이 사람한테 준다. 그것만 증여가 아니라 유사한 행위도 다 함께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는 되게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웬만큼 증여로 볼만하다 싶으면 다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이제 증여로 안 보는 것들이 있겠죠. 비과세 하는 게 있는데 다 뭐예요? 국가 관련된 거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 얘네가 나오면 얘네는 증여 안 하는구나. 이거 상속에서도 약간 비슷한 의미 나왔어요. 상속에서도 공익법이 나오고 공익법이 신탁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상속재산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았어요. 빼줬어요. 공익 얘기 나오고 국가 얘기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뭔가 이제 공적인 느낌 나면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줬으니까 또 뭐 더 하는 게 있겠죠. 혜택만 주지 않겠죠.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게 있는데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한 게 있으면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다 합산한다. 증여한 부분에 있어도 무조건 다 합산한다 라는 게 중요하죠. 또 여기서 차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차감한다? 여기 종교자산 학살익수 해가지고 공익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똑같이 상속과 마찬가지로 차감한다. 또 장애인이 증여를 받아서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신탁을 맡겼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여재산에서 차감을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어떤 담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담보된 채무도 당연히 수증자가 만약에 재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채무를 같이 넘겨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걔도 당연히 차감한다. 여기서 지금 부담보 증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증여긴 증여인데요. 어떤 부담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파트가 있어.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10억짜리야.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이 아파트를 가만히 봤더니